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8년 정도 됐어요. 오늘은 저희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제게 있었던 엄청난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저희 시댁 식구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아들 셋을 혼자 키워내셨어요. 제가 시집 올 때 큰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8살, 작은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 신랑이 막내예요. 보통 이런 집안이라고 하면 막내가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형들에게 혼나고 맞고 그랬다고요. 큰 아주버님은 원래부터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에 취직해 지금은 현장 관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공부를 아주 잘하셔서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세요. 임원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엄청 노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저 그런 전문대를 나와서 취직이 안 되다가 현재는 자동차 정비소에 다니고 있어요. 뭐 빠듯한 살림이지만 남편이 손재주가 괜찮은지 여기저기 데려가려는 곳이 많아서 나름 먹고 살만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1년에 2번 모여요. 추석 때 한 번, 설날 때 한 번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제일 가까이 살고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 뵙는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너희 손윗동서들은 1년에 딱 2번 오고 전화도 안 한다 이러시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제 곧 팔순이세요. 요즘 팔순이면 다들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지도 않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가 또래 다른 어르신들보다 더 빨리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 셋을 여자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안쓰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키워낸 아들들이 평소에는 연락도 한 번 없으니 당연히 서운할 만 하시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종종 말해요. 당신이라도 잘해. 나야 잘하지, 언제나. 더 잘해. 자주 찾아뵙고 요즘 부쩍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 노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분들이 걸리시는 우울증인데 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이 증상이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은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시진 않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저희라도 자주 찾아뵙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외식도 하고 아들들도 자주 데려갔어요. 날이 좋으면 드라이브도 가고 어머님이랑 둘이 쇼핑도 가고 말이죠.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어쨌는지 어머님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일이 있었어요. 1년에 2번 모인다는 그 명절 중 하루인 추석이었습니다. 2월쯤 설에 보고 마지막이었으니 거의 7개월이 넘는 시간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큰집, 중간집 둘 다 손주들을 다 안 데리고 왔더라고요. 1년에 2번 보는 손주들이라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애들은 왜 안 데리고 왔어? 얼굴 보고 싶은데. 애들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학원 갔어요. 저희 집 애들은 오늘 오디션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인데요. 요즘 다들 명절 때 굳이 안 모이고 각자 집에서 휴가 가거나 하잖아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너무 좋지. 어머님, 요즘 명절에 공항 가보세요. 다들 가족이라고 모이거나 그러지 않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다니까요. 저희도 각자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누가 명절에 만나서 제사 지내고 그래요. 이렇게 좁은 집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면서. 아니, 그래도 1년에 딱 2번 모이는 건데, 어머님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어머, 막내 동서 말 서운하게 한다?
우리가 뭐 안 온대? 명절에 안 모이면 명절 아닐 때 가끔 애들 데리고 와서 어머님이랑 밥도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게. 막내 동서 우리 못된 사람 만드네. 다른 날 안 온다고 안 했는데? 속으로 퍽이나 오시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더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작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입을 떼셨어요. 애들 데리고 종종 올 게냐? 당연하죠. 그치 여보? 아, 네 어머니. 저희도요. 명절에는 길게 쉬니까 저희들끼리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뭐 아닐 때는 그냥 놀러 올게요. 애들 데리고. 네, 그럴게요.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 마치 다 짜고 온 것처럼 죽이 아주 그냥 착착 맞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그 말을 믿으신 건지 아니면 믿고 싶으신 건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두 가족 다 한 번도 어머님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어머님의 우울증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뭐. 저희가 잘해드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잘한다고 해도 어머님이 서운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또 있는 거니까요. 결국 남편이 못 참고 형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손주는 보고 싶고 형님들한테는 서운해서 알아 누우셨어. 명절 때 안 오는 대신 종종 찾아뵙는다면서요. 지금 1년이나 지난 거 알고 계세요? 전화도 한 통 안 한다면서요? 막내가 어디서 형님들을 혼내냐는 말만 들었어요. 물론 그 효과가 없진 않았는지 그 뒤로 한 번 오긴 했습니다. 그마저도 반나절도 안 머물다 돌아갔어요. 그러고 또 수개월째 연락 한 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니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막 엄청나게 잘해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럴 때면 아니라고 너네만큼 잘하는 애들 못 봤다면서 항상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가야 먼저 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는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니들만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건지 우울하시던 것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앞으로 그냥 이렇게 살자고 이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목욕탕 가셨나? 원래 평소에 목욕탕을 자주 가시던지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어요. 원래 부재중이 떠 있으면 언제나 먼저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그제야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아무 기척이 없길래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거실 한가운데 어머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놀라서 어머님을 크게 불렀지만 아무 기척이 없으셨어요.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 코 쪽에 떨리는 손을 대보니 아직 숨을 쉬시더라고요. 119가 도착하고 응급실에 가서 갖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하긴 하나 뇌출혈이 있다고 하더군요. 작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다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입원 수속을 마치고 한시름 놓고 어머님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연락받고 일을 일찍 마치고 달려온 남편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색이 된 남편에게 차근차근 어머님의 상태를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어머님을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다가 뭔가 생각난 듯 일어났어요. 왜? 형님들께 전화해야지.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통화하더군요. 이게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일인가 싶었지만 어머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보였습니다. 왜 그래? 당신 울었어? 제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남편은 한참을 감정을 추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말해주더라고요. 한참을 듣던 형님들이 그러면 괜찮으신 거 아니냐고 가봐야 하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이 잘못되실 뻔했다니까 하고 화를 냈더니 결과적으로 괜찮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귀찮은 티를 팍팍 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가 다 서운하고 서러웠다고요. 어머님한텐 절대 말씀드리지 마. 듣는 나도 이런데 어머님 직접 들으시면 어떠시겠어. 당연하지. 그리고 안 내려오시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둘 다 내려오긴 한데.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시고 다음날 형님들 두 부부가 내려왔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많이 그러신 건 아닌가 봐요. 하루 만에 깨어나시고. 저희도 다 알아보시고요.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뇌출혈이라 그래서 후유증 심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때 어머님을 봐주셨던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자식분들이 다 내려오셨나 보네요. 다행이다. 다 있는 곳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머님 다 괜찮으시죠? 다행히 다른 곳은 지장이 하나도 없는데 뇌에서 운동신경을 관할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요? 아마 걸음 걸으시는 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팔에도 당분간 힘은 없으실 텐데 이건 뭐 훈련하면 금방 돌아오긴 할 텐데요. 다리는 아마 계속 불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큰 동서와 둘째 동서의 얼굴이 확 붓더군요. 혼자 지내신 게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훅 들어온 큰 동서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움찔 놀라신 게 보였습니다.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고 말을 이으셨어요. 네, 혼자서는 못 지내세요. 이제 뭐 재활 열심히 받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모를 일이긴 하지만 고령이시고 또 그냥도 다리에 힘이 없어질 시기라서 재활도 힘들 거고 한다고 해도 집에서 갑자기 넘어지시거나 하는 일 생겨서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요. 그 말에 표정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아마 상황상 자기들 둘 중에 한 명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가 가까이 살고 어머님을 자주 보살펴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어머님께 유산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선산을 판돈을 큰 아주버님네와 작은 아주버님네가 나눠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은 돌아가시면 네가 가져가. 어차피 나중에 어머님은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모실 텐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이 정말 착해서 넘어갔지만 다른 집안 같았으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 선산은 10억이 넘는 돈이었고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은 1억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라서요. 그때 분명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있으니 차마 저희에게 모시라는 말은 못할 게 뻔했고 그러면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서 둘의 표정이 확 굳은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했고요. 기력이 없으신 어머님은 잠시 눈을 붙이셨어요. 그 앞에서 참담한 얼굴로 앉아있던 큰 동서와 둘째 동서가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둘째 동서였어요.
형님이 모셔야죠. 둘째 동서의 그 말에 큰 동서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정색하는 표정과 말투로 둘째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때 1억 더 가져가셨잖아요. 6대 4 비율이었던 거 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어머님을 모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아온 게 아니라 큰아들이라서 더 받은 거잖아. 법적으로도 큰아들 상속분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왜 큰아들 상속분이 제일 높겠어요. 그게 다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그런 거인 거 모르세요? 그게 그런 거라고 어디 적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큰도련님만 우리 집안에서 4년대 대학 나왔잖아.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왜 나오냐니? 어머님한테 제일 많이 받아간 자식이니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해서 집안에 도움도 됐는데 큰도련님은 학비 다 받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그 좋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동서 말대로 제일 받아간 게 많은 사람이 모시는 거면 그건 당연히 큰도련님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어머님이 깨실까 어머님을 봤더니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두 분을 말렸습니다. 나가서 하세요. 여기 어머님 주무세요, 지금. 하지만 감정이 격앙된 두 사람은 제 그런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금 쪼잔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거예요? 쪼잔? 먼저 더 받아갔다고 모시라고 한 게 누군데? 그래서 똑같이 나도 말한 거잖아. 더 받아간 건 큰도련님이 맞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려야 할 것 같아서 입을 때렸는데 형수님들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주무시니까 제발 좀 나가서 하세요. 네? 너는 나이도 어린 게 따박따박 형님이랑 형수님들한테 요즘 진짜 기어오른다. 어? 큰 아주버님이 남편을 향해 뭐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안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님 주무시는 옆에서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하랬다고 버릇없는 막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 와중에도 큰 동서와 둘째 동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못 모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못 모셔요. 우리 애들 수험생이잖아. 그리고 뭐? 집에서 살림만? 그래. 너는 뭐 대단한 일 하냐? 고작 동네 주민센터 공무원인 주제에 누가 보면 대단한 일 하나 하겠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큰 아주버님의 그 말에 동서 두 분이 말을 멈추더군요. 어머,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요. 비용이 얼마나 하나? 요즘은 시설도 괜찮대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마 좀 들긴 할 거야. 그럼 그것도 6대 4로 해요.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따져야겠어? 뭐든 공평해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둘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낮지만 무겁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요. 제가 모실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세요. 진짜 너무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아픈 병실에 와서 뭐 하는 짓들이세요? 뭐? 막내 동서가? 진짜로? 모신다고? 왜요? 싫으세요? 제 그 말에 제 마음이 바뀔까봐 둘 다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 그래주면 우리야 너무 고맙지. 그래. 어머님도 원래 지나던 곳에서 지내는 게 더 좋으실 거고 원래 동서랑 어머님이랑 사이도 엄청 좋았잖아. 금방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 정말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두 부부를 보내고 나니 정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게 됐어요. 어머님은 면목없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활 열심히 받아서 금방 나가도록 하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다 나으셔도 저는 어머니랑 살래요. 그렇게 어머니 병수발 아닌 병수발이 시작됐어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물론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르신을 모시는 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어머님도 그런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도 불편하셨는지 재활을 열심히 받으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안 그래도 다리 힘이 빠질 시기인 고령의 어르신의 재활이 제대로 될 리는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화장실도 본인 의지로 제대로 갈 수 없는 어머님은 어머님 본인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맞출 부분은 맞춰가며 또 적응해갈 부분은 적응해가면서 잘 지냈어요. 어머님도 그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으셨고 저도 요령이 많이 생겨서 처음처럼 힘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일이 있는 날은 하루 정도만 봐주시는 전문 요양사분을 불러다 쓰기도 했고요. 그분이랑도 친해져서 이제는 그렇게 고생스럽지도 않은 단계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연락 없지? 아버님 제삿날이었어요. 제가 처음 모시기로 했을 때는 자주 찾아오겠다, 매달 어머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보내겠다, 이런 입에 발린 소리들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형님네 그 두 부부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쯤 되면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듯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3, 4개월 정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양쪽에서 들어오다가 끊겼고 처음 저희 집에 오신 뒤 6개월 뒤엔가 한번 내려와서 어머님 얼굴 잠깐 뵙고 간 뒤로 명절이다, 아버님 제사다 한 번도 안 챙겼어요. 아직도 기대를 해?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나이 들면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있다잖아. 그 두 부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 같았지만요. 그렇게 포기할 건 해가며 나름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방 안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어머님이 계시는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방금 누워서 뉴스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 뉴스에서는 신소재 개발로 어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주식이 연일 고공행진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갑자기 뭐가 생각나신 건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걸 보고요? 말씀하세요. 예전에 나 옆집 살던 할매 알지? 네, 백할머니. 어머님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은 정말 아프면 순식간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과 어머님께 잘하자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할매가 나한테 지 아들이 일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엄청 대박 터질 거라면서 주식인지 뭔지 사주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뭐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사코 거절했는데 그 할매가 나를 은행에 끌고 가서 통장도 만들어주고 뭐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돈 좀 넣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넣은 적이 있거든. 어머니가 주식을 하셨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 것도 아니지. 그냥 얼마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아들이 그랬다고 그냥 잊고 있으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저 회사가 그 회사인 것 같단 말이요. 네? 제가 다시 뉴스를 봤어요. 연일 상한가. 대체 얼마까지 뛸지 축적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도 아는 회사였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였거든요. 물론 주식이 엄청 올라서 말입니다. 저 회사가 맞았던 것 같은데 통장을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고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많으니 어머님이 착각하신 걸 수도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지금 알아봐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행 문이 닫기 전에 서둘러 은행을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머님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 앞으로 주식 계좌가 있었고
어머님이 돈을 넣어둔 회사는 그 회사가 맞았어요. 은행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거의 초창기에 넣으신 돈이네요? 한 주에 1,200원 할 때부터. 어떻게 하시고 넣어두신 거예요? 친구 아들내미 회사라 친구가 나중에 오른다고 투자하라고 해서. 그 친구분한테 집 한 채는 사줘야겠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죽고 없는디. 근데 집 한 채라니 그 정도로 올랐어? 어머님이 그때 1,200원에 5,000주를 사셨네요. 600만 원에요. 근데 지금 이게 한 주에 38만 원이에요. 38만 원. 600만 원이 19억 됐어요, 지금.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 둘 다 벙쪘습니다. 네? 19억이요? 잘못 본 거 아니요? 은행원이 숫자를 어떻게 잘못 봐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50만 원까지 간다니까 아직은 팔지 마시고요. 상황 좀 보다가 파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9억이라뇨. 600만 원이 19억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돈이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니들이 착하게 살아서 복 받나 보다. 어머님의 그 말에 정신이 반쯤 돌아와서 물었어요. 어머님이 복 받으신 거죠. 제가 왜 복을 받아요. 다 니들 줄 거니까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때 선산 첫째, 둘째 준 걸 나는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후회한다. 꿈에 애들 아빠도 나왔어. 그걸 막내 주지 왜 망할 놈의 자식들 줬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다 니들 줄 거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정말 놀라서 자빠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상상이나 했던 일이었겠어요. 뉴스와 그 은행원의 말대로 그 주식은 가만뒀더니 한 주당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26억이었습니다. 26억이요. 어머님이 이제 찾자고 하셔서 은행에 전액을 다 찾으러 갔어요. 하루 정도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다음날 돈이 들어오자마자 26억 전액을 저희 남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걸 다 저를 주신다고요? 어머님 쓰실 건 두시지. 나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이미 우리 며느리가 다 잘해주는데 내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안 남겨놓고 죽을 거다. 그래야 그 망할 놈의 자식들 앞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도 형님들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혹여나 니들 형들한테 한 푼도 줄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거 네 형들한테 주는 게 나한테 불효하는 거야. 알겠어? 저희 남편도 마음이 참 약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너 저기 가서 종이랑 볼펜 좀 가지고 오너라. 뭘 하시려나 싶어서 보니 어머님은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언장을 쓰셨어요. 형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유언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나는 네가 네 형들한테 이 돈 한 푼이라도 주면 지하에서도 눈 못 감을 거요. 알겠어? 네, 알겠어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푼도 안 줄게요. 안심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그 말에도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건지 다음날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좀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공증인지 뭔지를 받아야겠다면서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네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안 돼. 그리고 걔아들도 꿈도 못 꾸게 해야지. 그렇게 어머님은 본인 뜻대로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면서 팔지 않고 뒀던 집도 정리하셨습니다. 그 집도 그새 좀 올라서 1억 정도 했던 집이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님 참 말년에 재물복이 있으시구나 웃으면서 남편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집을 판 돈도 한 푼도 빠짐없이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하도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이 동네에는 4억 정도만 줘도 정말 좋은 집에 살 수 있거든요.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날 어머니가 마음의 집을 덜었다며 너네에게 내내 미안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편애하시는 걸 보니 말을 듣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정비소를 그만두고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작게 정비소를 차렸어요.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지라 소문이 금방 나서 남편의 정비소는 정말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똑똑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정말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연락이 없던 큰동서와 둘째 동서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사하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전집에 가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제 이사를 갔냐면서요. 몇 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이 좀 늙긴 했지만 그대로더군요. 무슨 일로 찾아왔나 싶었더니 들어와서 이사한 저희 집을 한참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집 한돈으로 이사한 거야? 그 집이라뇨? 오다가 들으니까 도련님 정비소도 오픈했다면서? 장사 엄청 잘 되나던데? 그 정비소도 그 집 한돈으로 연 거지? 듣자 하니 저희가 2년 전쯤 판 어머님이 원래 사시던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시세가 6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저희 그 집 2년 전에 팔았어요. 뭐?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때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내가 내 집 파는데 니들한테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 어? 어머님의 등장에 동서 둘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 팔라고 말해주러 왔죠. 지금 팔았으면 6억인데. 그래도 그때도 좀 올라서 3억 가까이 받고 팔았어요. 제 말에 아깝다는 듯 동서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걸 왜 본인들이 아까워하는지 말이에요. 곧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걸 왜 두 분이서 아까워하세요? 아니, 팔면 그거는 어머니 유산이니까 우리랑도 나눠야 하니까 그렇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뻔뻔하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집 저희 주신다면서요. 그건 1억 정도일 때 이야기고 3억도 못 받고 팔았다니까 뭐 나눌 건 없겠네, 비율상으론. 그렇겠네요. 그거 막내 동서네 다 해 그럼. 선심 쓰듯 그렇게 하는 말에 진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저뿐만은 아니더군요. 아니 어머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제가 평생 본 어머님 중에 제일 화난 모습이셨어요.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인게냐? 어머님의 그 말에 동서 둘이 놀라서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니들이 뭔데? 내가 얘들한테 준 돈 선심을 쓰는 척을 해? 시엠이 아프다는 한마디에 요양원 보내니 뭐니 하면서 싸운 거 내가 못 들었을 줄 아냐?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춘 적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더니 그 집 올랐다는 말에 쪼르르 한다르며 내려와가지고 아픈 시엠이 몇 년째 모시고 사는 막내 동서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는 그 말을 어머님이 들었다는 거에 놀랐고 동서 둘은 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에 상당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니들이 인간이야? 어?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바빠서. 그 몇 년 동안 매일매일 바빠서 전화 한 통도 할 시간이 없었냐? 어? 이 버러지 같은 것들. 안 나가? 어? 그렇게 동서 둘은 쫓겨나듯 집을 나갔어요. 동서 둘이 돌아간 뒤 저는 어머님을 보고 그건 또 언제 들으셨냐면서 울먹였습니다. 그 말 들으셨어요? 너 마음 쓰라고 한 말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말거라. 이제는 다 됐다. 어머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주셨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하더군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몇 년 만에 형님들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방에 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남편도 퍽이나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그때 어머님 말대로 하길 잘했어. 저런 사람들한테 돈 줬으면 어머니 말고 내가 제명에 못 죽었을 거야. 그렇게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끝나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큰 동서였습니다. 이 동네 내려왔다고 어머님은 뵙기 좀 그러니 저보고 좀 나오라고 하더군요. 집 근처 커피숍이라면서요.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기막히는 소리를 해도 절대 화내거나 놀라지 말자면서요. 나갔더니 동서 둘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저를 아니 꼽게 보고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주문도 하기 전에 큰 동사가 말하더군요. 내가 그날 이상한 소문 들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무슨 소문이요? 그날 동서 이사 가기 전 집주인이 그 집 주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뭐 이사도 가고 정비소도 차렸다고. 다 늙은 노인네가 주식은 무슨 주식인가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3억도 안 되는 돈으로 그 큰 집이랑 막내 도련님 정비소를 어떻게 차려? 그거 궁금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게요? 소문에는 뭐 20억은 된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그건 부풀려진 걸 거고 그래도 10억은 넘을 거 아니야. 그 아파트의 정비소 그러면 13억 원이면 우리가 선산으로 가져간 돈이 큰형님네가 6억, 우리가 4억인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눠야지 당연히.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말에 또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더군요. 어머님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못 받으시는 거죠. 그건 어머님 돈인데. 그건 아니지. 어머님 상속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해줄 사람이 없으면 법적으로 나누는 비율이고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직접 주신 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머머, 그걸 다 알아봤어? 역시 착한 척 하더니 여우라니까, 여우?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 돈 받을 때 두 분 집에 한 푼도 안 준다는 각서 쓰고 받았어요. 그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묻더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이 돈 한 푼이라도 두 형님네 집안으로 가면 저 세상 가서도 눈 못 감을 거라고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각서 쓰게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 말에 동서 둘 다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한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 말까지 들으니 이제는 좀 상황 파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절대 자기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도 가족인데 아예 안 줄 건 아니지? 그 전에 얼만데? 얼마 내보신 건데? 그래, 아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노인네가 주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고 그걸로 돈을 버셨대? 가족이요? 서로 안 모시겠다고 어머님 주무시는 앞에서 싸워서 그걸 다 듣게 해놓고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없다가 돈 때문에 내려온 사람 보고 가족이요? 제가 형님들한테 한두 번 속나요? 입을 삐쭉삐쭉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가 안 되겠는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만데? 말해주지 말까 하다가 배 아프라고 말해줬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자문을 다 구해서 주신 돈이라 법적으로 저쪽에서 소송을 걸든 뭘 하든 저희에게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25억이요. 친구 아들분 회사에 넣어두신 돈을 잊고 계시더라고요. 뭐? 25억? 경악으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두 사람을 내버려두고 커피숍을 떴어요.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과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동서들에게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어머님은 그것들 징글맞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남편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냐며 언젠가 알게 될 일이었다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부터 저와 제 남편에게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남편은 형들에게서 말입니다. 25억. 그 돈밖에 모르는 양반들이 눈이 뒤집힐 만한 액수긴 하잖아요. 동서들은 서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렇게 의도가 뻔해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 집으로 가고 싶어 할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원. 남편의 형들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인 액수와 정황, 그리고 저희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쏟아지는 전화에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전화가 없었어요. 물론 이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부부가 다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요. 다만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까 걱정되었을 뿐이죠. 어머니, 저희한테 아무리 섭섭하셔도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물론 막내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소파에 가만 앉아서 그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부모님 모실 때는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게 판례가 있더라고요. 25억의 절반이면 12억 5천이니까 13억은 막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누게 저희 주세요. 절반이나 가져간다고요? 막내 동서, 어머니 우리가 모신다니까. 큰아들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여태 내가 소원했어. 미안해. 언제는 저희 애아빠가 집안에서 가장 받아간 게 많으니까 저희가 모시는 게 맞는다면서요. 형님 말 따라서 저희가 모실게요. 절대 싫다고 큰아들이 하는 거라며. 이제라도 저희랑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정말 개판이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대충 알아봤더니 이 집이 막내가 계약할 때쯤 가격이랑 거기 정비소 낸 거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겠던데. 그럼 나머지 다 저희들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보니까 도련님 정비소 장사도 엄청 잘 되던데. 이미 산 집, 이미 차린 정비소 팔아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주세요. 그래도 막내 도련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보상 충분히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저희가 무슨 보상 바라고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야야, 그거 좀 들고 온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유언장 쓴 거. 그제야 제가 알아듣고는 아 하고 어머님이 쓰신 유언장을 찾으러 어머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어머님 유언장도 쓰셨냐며 수정해 주실 거죠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제가 금방 유언장을 찾아서 들고 나가 어머님께 드리자 어머님이 그 유언장을 그 두 부부 사이로 던져버렸어요. 큰 아주버님이 얼른 낚아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김인수는 내 전 재산인 25억 9천만 원과 아직 정리 안 한 살던 집 일체를 막내 아들 김영민에게 오늘 날짜로 모두 상속한다. 이 상속된 재산은 내 살아생전엔 물론이고 죽어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없으며 의무도 없다. 어머니! 내가 얘들한테 신신당부했다. 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주는 날엔 내가 죽어서도 눈 못 감을 것 같다고. 천하의 불효자식 되고 싶지 않으면 니들한테 돈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그니까 애들한테 돈 뜯어낼 생각이랑 하덜 말거라. 법적으로 문제없게 상속했고 이 유언장도 다 공증받은 거니까 니들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어머님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두 부부 다 잠시 동안 어안이 봉봉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에게 아무리 섭섭한 게 많으셨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비도 자식이에요. 니들이 언제 나를 부모 취급했다고 이제야 자식이라는 거냐? 저희가 어머니 잘 못 챙긴 것도 맞고 어머님 섭섭하신 것도 맞지만요.
그렇다고 그 큰 돈을 막내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알아서 하는 건데 니들이 왜 자꾸 입을 대? 나는 다리 못 쓰고 누워있으면서 그날 니들이 나 요양원 보내니 많이 하는 이야기 생각할 때마다 그때 선산을 왜 니들한테 줬는지 너무 한스러워서 밥도 못 넘겼다. 그 말에 아주머님 두 분 다 움찔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너네가 애들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들들 볶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자꾸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줬던 것도 다 달라는 소송인지 뭔지 걸 거다. 내가 전에 물어보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더만. 어머니, 저희가 진짜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할 수 있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어머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랑 사세요. 아니요, 어머님. 형님 집에 가시면 수험생들이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님 모실게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뭐가요? 전에 한번 갔더니 화장실 가는 것도 뭐라고 하셨잖아요. 애들 물소리 거슬려 한다고. 그런 집에서 어떻게 아픈 어르신을 병간호하겠다고요? 이거랑 그거랑 같아? 뭐가 다른데요? 뭐 어머님이 가면 걔들이 수험생이 아니게 된대요? 어머님이 싸우는 둘을 향해 소리를 쳤어요. 그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의 그 소리에도 한동안은 나가지 않고 미안하니 돈을 막내한테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느니 그런 소리들을 하다가 어머님이 경찰을 부른다 하시니 결국은 물러나더라고요. 그 두 부부가 돌아간 뒤 어머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저도 형님들 미워요. 하지만 그 부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만 나면 저희 집 주변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절대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자 저와 남편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들은 척 하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머님이 안 준다고 했다고 동서까지 이럴 수 있어? 막내 동서 순하게 생겨서 욕심 진짜 많은 사람이었네? 전 재산을 기부하면 했지 두 분께는 절대 안 주기로 남편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뭐? 기부? 미쳤나봐. 두 분 주느니 그게 낫죠 뭐. 남편의 형들은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동네 분들이 많으셔서 손가락질 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 형들은 지 엄마 돈 없다 할 때는 막내 동서한테 맡겨놓고 한 번을 안 내려오더니 주식으로 대박 났다니까 매주 찾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치고 지들이 모시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네. 뭐 저런 자식들이 다 있어 그랴. 그 뒤로는 그 두 부부 중 한 명의 얼굴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하도 내려와서 시끄럽게 만드는 바람에 주변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얼굴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 내려오지도 못하고 매번 전화나 문자로 난리를 치고 있네요. 정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빈도수가 높아져서 전화번호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뭐 물론 금방 알아낼 것 같긴 하지만요. 한 번은 저녁 늦게 전화를 했다가 어머님께 걸려서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어요. 며칠 조용했지만 금방 다시 시작되더군요. 저희는 어머님의 재산을 바라고 어머님을 모신 건 아니지만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저희에게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비소는 점점 더 잘 되고 있거든요. 조만간 확장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세 식구 중에 가장 힘든 축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풍족해졌어요. 뭐 그래서 더 행복해졌다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편해진 건 있습니다. 남편과는 어머님께 받은 돈의 일부를 조만간 기부하자고 이야기 끝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알려주려고요. 아무리 난리쳐봐야 우리는 기부를 했으면 했지 그들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다행히도 재활운동이 조금 진전되어서 뭔가 짚고 다니시면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10분 이상은 무리지만요. 그걸 기념해 조만간 명절에 맞춰서 저희 가족끼리 어머님과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다들 간다는 그 명절 해외여행
저희도 이번에 가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언젠가 큰 복이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지내보세요. 혹시 아나요? 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생길지도요.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유튜브 보는 재미에 빠져 사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설사 제 얘기를 여기에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얼마 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일단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시댁 식구들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위로 형,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둘째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젊었을 적에 두 분이 함께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셔서 그 돈으로 자식들 잘 키워 대학까지 보내신 분들이고요. 제가 시집 올 적엔 두 분 다 무척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셔서 명절날 말곤 딱히 뵐 기회가 많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잘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일찍이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날 정도로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절 처음 보았을 때부터 우리 아들내미가 무뚝뚝하고 해도 데리고 살아줘. 혹여나 저놈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꼭 나한테 일러다 바치고 그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 이쁜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저를 이뻐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별다르게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 나온 은행원이었고 시골에서 자라 집안도 그저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고 해마다 농작물 들이며 막걸리며 건강식품이며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며느리 늘 건강해라 고맙다 하곤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는 이런 시부모님의 정성이 늘 감사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조금 무심하다 싶을 때도 시부모님에게 괜히 투정을 부리거나 하며 그 시기를 지나오곤 했어요. 하지만 집안엔 이런 저를 질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바로 저희 형님이셨어요. 동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도 성격이 무난한 편이었는데 딱 한 사람, 저희 형님만 유독 튀는 분이셨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늦게 하셔서 형님은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난 후 오셨는데요. 아직도 형님에 관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이 집안에 처음 들어오시던 형님이 보자마자 저를 향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 보여 깜짝 놀랐지 뭐야?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들은 당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도 욱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땐 첫 만남이라 어른들도 계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형님은 이외에도 늘 볼 때마다 저를 깔보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싫었던 건지 괜히 저를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어머, 동서. 누가 요즘 그런 옷을 입어. 옷이 너무 촌스럽다. 꾸미는 거라도 잘하고 다녀야지. 그래야 나이 안 들어 보여. 동서, 백화점에서 옷 사. 시장 구석에서 사지 말고. 근데 오늘따라 피부는 왜 그렇게 안 좋아? 시술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형님, 오늘 말이 좀 심하신데요? 저번에도 외모로 그러시더니 자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웃으라고 한 말이야, 웃으라고.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농담한 거 가지고. 가만 보면 동서 예민한 구석이 있다니까?
네, 저희 형님,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의 옷차림이나 얼굴에 대한 지적은 기본이셨고요.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도 사골국물 우려먹듯 비웃어대곤 했어요. 특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랬는데요. 어느 날 TV에 나라 수도 외우기 퀴즈가 나왔어요. 러시아의 수도를 묻는 문제였는데 당연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른다고 하니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더라고요. 아니, 동서, 그걸 몰라? 동서는 신문도 안 보나? 세상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모를 수도 있지, 나도 모른다 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로 저를 들들 볶았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 어찌나 자기 자랑은 심하던지 정말 옆에서 듣다가 귀 따가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글쎄, 내가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번호를 묻는 거야. 내가 그렇게 젊어 보였나? 아무튼 우리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요새 나한테 그런 일이 좀 많아. 타고나길 이쁘게 태어나서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늘 있었던 일이라 새삼 놀라울 건 없는데. 그래도 나이 먹어 우울하던 차에 너무 기분이 좋지 뭐야. 솔직히 말해 저희 형님이 이뻤냐고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아유, 화장이나 좀 옅게 해라. 밤늦은 길에 너 마주치면 귀신인 줄 알겠어.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화장은 지나치게 떡칠을 하였고 입술은 거의 쥐잡아 먹은 듯 시뻘겋게 칠하곤 하였어요. 외모로 저도 사람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형님은 이쁨이란 것에 발도 못 미치는 외모였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앞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시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저 입 다물고 수긍만 하였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형님이 자랑하시는 게 있었으니 바로 자기 직업이 의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 직업 때문에 형님이 어깨를 피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님은 치과 의사였는데 꽤 경력도 있고 형님의 말에 따르면 매출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셨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며느리 얻으신 거 행운 아니에요? 요즘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가요? 거기다 치과 쪽은 더더욱 그렇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형님은 은근슬쩍 다른 며느리들보다 제가 훨씬 잘났다는 뉘앙스를 꼭 끼워 넣곤 했어요. 시어머님이 우리 며느리들은 공평하게 다 잘났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저희와 자기를 비교할 수 있냐며 발끈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아버지는 섭섭하게도 가만히 동조하시곤 했어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큰애야. 나도 의사 며느리를 얻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수채가 잘난 면이 있긴 하냐? 뭐 듬직한 구석도 없었는데 너 같은 애를 데려왔으니 사실상 집안의 자랑이지. 감사해요, 아버님. 가끔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조용히 동조해 주시는 시아버지를 보면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의사 며느리가 좋긴 좋으신지 형님이 하시는 말이면 다 유식하다고 잘 배운 며느리라 치켜세우고 어느 때부턴 형님이 딱히 저희 일손을 돕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편을 들어주시는 건 오로지 시어머니 뿐이었죠. 형님이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나마 시어머니께서 오셔선 너는 윗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하면 어쩌니? 얼른 와서 거들어라. 라고 호통을 치셨고
그러면 형님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밀린 설거지를 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곤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형님이 아주버님과 뒤에서 하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여보, 나 정말 시댁 오기 싫어 죽겠어. 다른 집에선 의사 며느리라고 대접해주고 얼마나 난리인데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푸대접을 받아야 돼? 나 제대로 된 대접 받고 싶단 말이야. 오늘 냄새나는 고무장갑 끼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 알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앞으로 너 일 시키지 말라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화 풀어. 정말 속에서부터 욕짓거리가 올라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저 사람이 요즘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 몸이 아프니 명절날 와도 가만히 냅두라고 일 시키지 말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일해봤자 고작 설거지 한두 시간 하면서 말이에요. 부엌에 들어와 빼꼼 얼굴 비추고 나가는 게 다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가끔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방면에선 유치한 면이 있었지요. 아무튼 윗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랬기에 저와 막내 동서는 가끔 형님 비위 맞추는 일이 힘들어 둘이 있을 땐 한숨을 푹푹 쉬곤 했습니다. 동서도 힘들지? 네, 형님.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한 식구 됐으니 챙겨야죠. 거기다 큰형님이신데 이해하려 노력 중이에요. 동서도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어서 나긋나긋한 말투로 저에게 이해하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동서의 말을 듣고 그래, 그래도 한 식구고 어쨌든 가족이니 너무 밉게 보지 말자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과 달리 형님과는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김장 사건 때부터였어요. 저희 집에서 김장 사건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곤 하는데요. 아휴, 그게 뭐냐면 저희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 먹는 김치는 비싸고 맛이 없다며 본인만의 비법으로 김장을 하시곤 하세요. 어머님 김치가 워낙 맛있기도 하고 혼자 하시기에도 많은 양이어서 형님이 들어오시기 전엔 저와 동서가 번갈아 가며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형님에게 말씀을 드리니 어머, 윗사람인 내가 빠질 수 없지. 꼭 참석해서 어머님 도와드릴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형님, 어머님이 이날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요때 와주세요.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당일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죠. 동서, 일을 어쩌지? 내가 지금 말이야. 배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오늘 출근도 못했거든. 네? 아이고,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김장은 못 갈 것 같아. 동서가 대신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수고비라도 따로 챙겨줄게. 형님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던지라 일단 곧바로 시댁으로 뛰어갔어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그 전날까지 감기 몸살로 고생한 터라 몸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 혼자 하게 둘 수는 없어 열심히 김치 속을 바르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애들 저녁상을 또 차려주었어요. 근데 그날 저희 아들이 SNS를 하다가 저에게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데려가주면 안 돼? 아니, 너 놀이기구도 무섭다는 애가 갑자기 무슨 놀이공원이야. 놀이기구 안 타고 거기서 사진 찍고 놀고 싶어. 큰엄마도 큰아빠랑 갔단 말이야. 뭐? 아들의 말이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설마 하며 제가 확인한 SNS에는 정말이지 형님이 아주버님과 손을 꼭 붙잡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기도 안 차.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놀이공원 가려고 김장을 저에게 떠넘기고 둘이 희희낙락 놀이공원을 다녀왔다니. 형님은 그렇다 치고 아주버님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 처음 시집 왔을 땐 내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며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제 선물도 챙겨주셔 정 많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야비한 짓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은 몰랐지요. 저는 그 길로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양반이 똑똑치도 못하게 자기가 SNS에 올려놓고 그 사실도 깜빡한 건지 제가 놀이공원에 갔냐 묻자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형님이 올리신 게 아니면 누가 올린 건데요? 아주버님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사진 확인하세요. 저 있잖아, 동서. 그게 말이야. 내가 몸이 아파서 약 먹고 쉬고 있다가 아이가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해서 그래서 나간 거야.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요 놀이공원 근처 살잖아. 내가 설마 동서한테 일 떠넘기려고 일부러 그랬겠어?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동서, 나 의사야. 그런 헛똑똑이 짓 안 한다고. 들켜놓고 발뺌하는 것도 웃기네요. 형님, 네, 저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 저한테 일 떠넘기신 거잖아요. 김장 귀찮고 힘드니까요. 근데 형님은 헛똑똑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 덜 되셨네요. 저 지금까지 명절날도 그렇고 형님은 빈번히 요리해야 할 때마다 빠지거나 늦게 오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이게 지금 가족끼리 해서 될 행동이에요? 뭐라고?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인간이 덜 돼?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많고 너보다 직업도 좋아. 어디 감히 은행원 주제 나한테 대들긴? 가진 게 없으면 숙이기라도 잘할 것이지 어따 대고 인간이 덜 됐다 말았다야. 제 말에 형님은 완전히 흥분한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듣고 있다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 인간하고는 말이 통하지를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에 감기 몸살까지 겹쳐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런 막말이나 들으니 괜히 서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안일엔 관심도 없고 한 양반인 저희 남편까지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는 단단히 화가 나 형님 집에 뛰쳐간다고 난리였어요. 결국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형님을 집에 불러앉히고 혼을 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 내가 큰애가 다시 못 그러도록 했으니 속상하더라도 마음 풀어라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시어머님 성격이야 한번 화를 내실 땐 또 엄하게 내시는 분이니 속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그 후로부터 아주버님네 쪽과 저희 쪽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어쩌다 명절날 보이면 거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분위기가 쎄했어요. 아주버님은 유독 형님 문제엔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절 따뜻하게 맞아두시던 분이 세모눈이 되어 저를 보시고 제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제 남편이 조금만 형님에게 불평을 털어놓으려 하면 네가 형수 대접을 그따위로 하니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바빴죠. 정말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 말이 꼭 들어맞았습니다. 그게 아주버님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아주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등산을 하실 만큼 건강하시던 어머니에게 지병이 생기신 거였어요. 사실 저에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만큼 애틋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의 건강이 유독 안 좋아지게 되신 건 제가 둘째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을 때였어요. 또 손주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가끔씩 어머니를 뵈러 일부러 시댁에 들리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어머님, 얼굴빛이 안 좋으신데 일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어머님. 아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요즘 통 잠을 못 잤더니 잠깐 그런 게야. 그나저나 우리 손주 이뻐 죽겠네. 할머니한테 와봐라. 제가 병원에 가자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자기 몸은 자신이 제일 잘한다면서 말이죠. 제 남편의 고집 못지않게 한 고집 하시는 어머니인지라 저도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고 계셨어요. 얘들아, 얼른 와라. 여기 병원인데 네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겨우 물어 병원에 도착했지만 더 없이 충격적인 소식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암세포가 너무 많이 전이되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사실 시어머니 나이가 많지 않았기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불현듯 시어머니께서 주신 잔정들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을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둘째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어머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했기에 그 생각이 제 발목을 끝없이 붙잡았습니다. 허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어머님을 보살펴드려야 했기에 정신을 붙잡았고 동서와 상의한 끝에 우리가 번갈아 가며 보살피기로 했어요.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 저희가 직접 간호해드리고 싶었고 아버님한테만 어머니를 맡겨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그 사이에서 형님은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동서들도 알잖아.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닌 거. 나도 어떻게든 일을 빼고 싶긴 한데 진료라는 게 환자와의 약속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대신 수고 좀 해줘. 그래도 동서들이 있으니 내가 마음이 다 놓이네. 나중에 밥 한 번 살게. 네, 알겠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형님. 간호 맡길 테니 밥 한 번 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하지만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둘 다 어머님을 돌볼 거란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감흥도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은 저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져 제 얼굴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지만 가끔씩 아가씨 이쁘게도 생겼네 하며 제 손을 따뜻하게 부여잡으시곤 했으니까요. 허나 시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차라리 어쩌면 그 편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마지막 즈음엔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신 날엔 그저 어머니께서 하늘로 올라가 편히 안식을 취하기만을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눈물을 참으며 장례 절차를 밟아나갔죠. 저나 남편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건 매한가지였지만 어머님이 살아생전 나 죽는 날 너무 울지 말라고 하던 유언 같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조문객들 챙겨야 했기에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며칠 밤을 새며 조용히 어머님을 보내고 있던 와중 잠깐 얼굴이라도 씻기 위해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누군가 화장실 칸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귀가 기울여졌던 것이 형님 목소리였어요. 말했잖아. 나 시어머니 장례식장이라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 죽겠어. 며칠 동안 머리도 못 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그 노인네 골골대진 않았어도 마지막엔 나랑 그 일을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나 그런 꼰대 같은 소리나 하면서 말이야. 거기다 내가 말했나? 나한테는 동서한테 김장시켰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 내가 그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서 아주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져. 아무튼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머님 가시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어머님 유산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자식들이 미리 알아야 하지 않나?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 유산이 꽤 상당하다 하던데 당연히 받아내야지. 그리고 우리가 장남 쪽인데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어?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 참지 못하고 옆에 놓여져 있던 대걸레를 들어 칸에서 나오는 형님 얼굴에 쑤셔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네가 사람이냐? 너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너는 금수만도 못한 년이야.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낸 걸 감사하게 여겨. 어머님 보내는 엄숙한 자리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저는 거의 이성이 반쯤 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저에게 대걸레 세례를 당한 형님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 저는 씩씩거리며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돌아왔지만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을 밖에서 분을 시켜야 했어요. 나중에 가족들 모두 제 입에서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난 후엔 저와 똑같이 기함을 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 이후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살았어요. 아주버님까지 자기 부모와 인연을 끊은 이유는 아마도 형님의 입김이 셌던 듯해요. 제가 동서에게 그런 짓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한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전 죄송한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희는 당분간 따로 찾아뵐게요. 그래, 알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그딴 말 하는 며느리나 장남이나 꼴도 보기 싫다. 네, 기가 막히게도 형님이 대놓고 아버님 앞에서 선언 비스무리하게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떠나보내신 후 기운이 별로 없으셨던지라 평소 같으면 형님에게 한마디 했을 텐데 말도 못하셨고요. 그렇게 가족은 해체되었고 저희도 그쪽도 서로 연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어머님 장례식 날 그 인간이 한 짓만 생각하면 정말 두 눈이 뒤집힐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채 살면서 저도 두 아들을 키워내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도 완전히 공장 운영에선 손을 떼시고 편히 집에서 쉬고 계셨지요. 그런데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건강하던 아버님이 조금씩 늙어가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난 괜찮다. 요즘엔 동네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모임도 들었다. 거기서 사람들끼리 모여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식들에게 티를 내진 않으시려 했지만 제 눈을 속일 순 없었죠. 찾아뵐 때마다 저희의 만남을 반가워하시고 저희가 갈 때면 유독 쓸쓸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아버님 연세도 있다 보니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제가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있잖아. 우리 슬슬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때? 우리 아버지를? 나는 괜찮은데 당신 괜찮겠어? 당시 제 나이가 40 중반이었고 저희 아버님 나이가 7순이셨으니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많다면 많은 나이였어요. 아무리 운동이다 뭐다 하여 젊었을 때 다져놓은 몸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하게 됐고 남편은 이내 못 이기는 척 그러자 했어요. 대신 저에게 고맙다며 당신 같은 마누라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듣기 쑥스러운 칭찬을 마구 해주더군요. 어쨌든 아버님을 집에 모시고 나니 저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 모시고 살면 힘들지 않냐 하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 평상시에도 부지런하셔서 굉장히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고 밥도 알아서 다 차려 먹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몸은 불편하지만 오랫동안 일을 해온 세월이 있으셔서 그런가 아버님께선 얹혀 사는 게 미안하다고 뭐라도 해주시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는데 그 과자까지 저를 위해 챙겨주시면서 저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저도 아들 다 키워놓고 조금 쓸쓸하던 찰나였는데 그런 아버님과 오순도순 같이 사니 사람 살맛 나고 참 좋았더랍니다. 그런데 왜 불행은 항상 사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걸까요? 늘 이대로 소소한 행복을 기대하며 살 줄 알았던 저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치고 말았네요. 아버님이 증세를 보이셨던 건 제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과일을 사드리겠다고 모시고 나갔을 때였어요. 저는 아들과 아버님이 오면 같이 먹을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요. 근데 시아버님과 대형마트를 간 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마트를 다 뒤졌는데도 할아버지가 없어요.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지라 저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 급히 마트로 뛰어갔고 아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 시아버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허나 몇 시간이 지나도 아버님이 발견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차차 들었고 마음이 급해진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집에 보내고 경찰서에 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아들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경찰서인데. 엄마,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집에 계셨다고? 네. 근데 엄마, 할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집에 와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일단 놀랐지만 아들의 말에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갔어요. 가보니 시아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애미 왔냐?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너무 놀랐잖아요. 대체 어딜 가 있으셨던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게 아까 석진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나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석진이 말론 내가 얘랑 마트에 갔다 하던데 기억이 나질 않아.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제야 저는 아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일을 남편에게도 얘기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퍽 걱정이 되었는지 다음날 바로 아버님을 병원에 데려가자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중엔 치매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말이 아버님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횟수가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덜컥 겁이 나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선 치매이셨어요.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마음이 무거웠죠. 얘들아, 미안하구나. 짐을 더 얹기 싫구나. 나 그냥 요양원에 보내다오. 아버님께선 자기를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미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셨기에 저희에게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다름 아닌 아버님인데. 어머님이건 아버님이건 제게 친정부모나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일단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아버님을 보살피겠다고 남편에게도 말했고
남편도 회사를 쉬어가며 저를 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치매 걸린 아버님을 보살피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상태가 빠르게 안 좋아지셨으니까요. 어느 날은 갑자기 반찬이 맵고 짜다며 반찬을 제 쪽으로 던진 적도 있었고, 손주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이 사람 누구야?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오게 해? 라고 버럭 화를 내신 적도 있었고요. 순간순간 저도 아버님의 그런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저도 힘에 부쳤고 남편도 눈치를 채웠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 할 만큼 했어. 나도 이런 말 꺼내긴 싫지만 아버지 이제 그만 요양병원에 보내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간호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시설에서 보호받는 게 아버지한테도 훨씬 나을 거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버티고 버티었던 마음이 무너진 건지 아버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요양병원이 정말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해나가다 결국은 남편 말대로 저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 최대한 시설 좋은 곳에서 모시고 싶어 여러 군데를 직접 다녀보았는데요. 그렇게 아버님에 대한 미련을 차곡차곡 접어가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름 아닌 아주 오래전에 보고 보지 못했던 형님과 아주버님이었어요. 당시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 오랜만에 보는 형님이지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형님이 그 다음으로 내뱉은 말은 더없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나 아버님 돌봐드리고 싶어서 왔어. 막내 동서한테 소식 들었거든. 아버님 치매시라고. 나도 그땐 참 어렸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서 동서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아버님한테도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 해선 안 되는 말까지 했고. 미안해.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책감 많이 들어. 그이나 나나 지난 세월 동안 많이 반성했어. 지금이라도 아버님 보살피면서 그 마음의 빚 갚고 싶어. 형님과 아주버님은 몇 시간이나 진지한 얼굴과 목소리로 설득이 나섰어요. 하지만 저는 못 믿어왔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 본성을 아는데 사람 변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근데 형님은 계속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한 번만 부탁할게, 동서. 어차피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요양원에 보낸다고 들었어. 차라리 요양원 보낼 거면 우리가 하게 해줘. 우리가 보살펴드릴게. 형님네 부부는 매일같이 와 저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고 저나 남편은 그런 형님의 부탁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뒤에서 이 소리를 들었는지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알아보시곤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선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내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못난 불효자 왔어요 하며 흐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 큰아들과 같이 살고 싶다 하셨지요. 참 난감했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이 먼저 제게 형님네에 맡기자고 말을 했고 저도 어렵게 동의를 했어요. 대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형님네 집을 방문해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 동서 왔어? 형님은 제가 오면 그리 달가워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맞아주었어요. 네, 아버님은 어때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있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힘들긴 하네. 거기다 아버님이 거동도 못 하시니까. 확실히 형님은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자기도 치매 걸린 노인을 보살피는 게 처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도 형님이 안 하겠다는 소리는 곧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난 지금의 기회에 감사할 뿐이야, 동서. 나한테 맡겨줘서 고마워. 내가 정성을 다해 돌볼게.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동서, 큰일 났어. 얼른 병원으로 와. 글쎄, 아버님이... 새벽에 전화벨 소리는 왜 이리 늘 무서운 걸까요? 저는 이날 이후 무서움 때문에 밤에는 전화벨을 꼭 꺼놓고 자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님은 이미 숨을 거둔 후더라고요. 마지막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도 가슴이 아파왔어요. 시어머니에 이어 이젠 아버님까지 보살펴드리긴 했지만 잠깐이나마 아버님과 같이 살았던 세월에 이미 정을 너무 많이 느낀 건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오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 역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오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장례를 치러야 했기에 이번에도 저희 가족은 마음을 다잡고 서로를 부둥부둥 안으며 절차를 밟아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과정이 끝나자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싹 돌변을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한 달 아버님 곁에 있었던 건 저희였고 아버님께서도 저희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서명을 하셨어요. 유산이요? 무슨 유산이요? 아버님 유산 말이야. 그거 나 줘야지.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형님이 내민 건 아버님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유산을 모두 형님네에게 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녹취록도 있다면서 그걸 들려주는데 정말이지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이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 뺨을 한 대씩 치고 싶었습니다. 막내 동서와 서방님도 이건 경우가 아니라 생각했는지 그럴 수 없다며 형님네에게 쏘아붙이려 했죠. 근데 제가 막아섰어요. 네, 유산 상속 받으세요, 형님. 그래? 정말이야? 네, 아버님께서도 저희에게 생전 형님에게 유산을 전액 다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그랬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병원 하나 차릴 수 있겠어, 여보? 너무 좋아라. 제가 순순히 그러라고 하자 두 것들은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뛸 듯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미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화를 꾹 참고 두 사람을 노려볼 뿐이었죠. 역시나 며칠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미쳤어? 아버님 빚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자그마치 25억인데 이걸 지금 나보고 상속받으라고 한 거야? 왜요? 아버님께서 손수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형님께서 가져가셔야죠. 기가 막혀? 그 성정 어디 안 갔더군요. 형님은 전화기에 대놓고 저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고 저는 그날 바로 형님을 불러 카페에 앉힌 후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끼얹어 주었어요. 네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몇십 년 만에 집안에 기어들어와 또 돈 욕심을 부리고 앉아있어. 너 아주 연기 잘하더라? 네 연기에 나도 속을 뻔했어. 근데 이건 몰랐지? 아버님 마지막에 공장 그만두시면서 친구분 말 믿고 투자한 사업이 쫄딱 망해서 빚이 산더미였어. 거기다 우리 아들이 선견지명에 있었지. 니들이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나 궁금해서 몰래 CCTV까지 방에 설치해두었다 하더라고. 아버님께 녹취 강요하고 서명까지 받아냈으니 오늘 그거 경찰에 넘겨 니들이 한 짓 싸그리 다 벌받게 할 거야. 잠깐만 동서.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절절기며 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까지 카페로 찾아와 저에게 경찰에 신고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철회하지 않았고 그대로 증거물을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CCTV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소리까지 지르시며 아버님을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지금 두 것들은 그에 따른 정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이죠. 돈을 탐냈다가 결국 저들이 당하고만 그런 인과응보요. 사실 마지막 한 달에 그것들을 믿고 아버님을 맡겼다는 사실이 후회가 되어 요즘도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한없이 죄송스럽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허나 기특하게도 우리 아들이 설치해둔 CCTV로 저것들이 벌은받았으니 아버님께서도 편히 눈 감으시고 어머님과 이젠 그저 평화롭게 하늘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며 사연을 끝낼게요. 아버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머님과 부디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